자,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은 지금 머리에 지진 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서. 자, 수익환원 방법 마무리가 이제 중요한데, 자, 수익환원법에서 먼저 순수익, 그 다음에 환원율, 환원율의 결정 방법, 시조 12에서 시장추출법, 조성법 또는 요소구성법,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L우드법, 부채 감당법 구분했었잖아요.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제 마지막 수익환원 방법인데, 자, 수익환원 방법은 환원 대상 소득이 어떤 거냐 하는 거에 따라서 구분되거든요. 여러분들 676페이지 보시면 이제 환원 대상 소득에 따른 수익환원 방법, 이게 포인트인데, 거기 보면 가능 총 또는 유효 총 소득을 환원 대상으로 해서 수익 환원하는 방법을 조소득 승수법 했는데, 이것은 수익환원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보통 이제 따로 간단하게 체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실제 시험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바로 순수익, 순영업소득을 환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전통적 소득정금법과 자녀환원법이고, 그 다음에 세전 현금 흐름을 환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저당지분환원법, 세후 현금 흐름을 환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인데, 자, 그러면 먼저 순영업소득을 환원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로 전통적 소득정금법과 자녀환원법인데, 요 두 가지는 포인트가 순수익을 현재가치 할인할 때 환원율을 적용하는데, 문제는 이 순수익이 보통 내용연수가 전기간 동안 보유한다고 전제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중간에 매각한다는 걸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은 이쪽은 고려하지 않고 내용연수 순수익의 내용연수 전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한다라고 전제해서 분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처분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전통적 소득정금법은 여기 와볼까요? 이것이 이제 전통적 소득정금법에서의 수익환원 방법의 공식이거든요. 순수익을 환원으로 나누어서 가격 구한다. 근데 이제 문제는 토지만 있으면 토지걸로, 건물만 있으면 건물걸로. 그러면 토지 건물이 같이 있으면요,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을 가중 평균해서 환원율을 적용해서 순수익을 환원으로 나눠서 가격 구한다. 간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전통적 소득적금법. 그것이 여러분들 교재에서 이제 676페이지 하단에 쫙 설명되어 있죠. 간단하게 계산식도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환원법은 뭐냐면, 둘 다 부동산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면 이 수익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결합해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순수익을 토지와 건물의 각각 환원율 구성비에 따라서 가중 평균해서 관한 것이 바로 전통적 소득적금법이고, 자녀환원법은 이 순수익을 갖다가 토지소득과 건물소득 분리해서 토지소득의 현재가치가 토지가치, 건물소득의 현재가치가 건물가치, 토지가치와 건물가치를 합계한 것이 바로 부동산의 가치, 이런 논리가 바로 자녀환원법 그러거든요. 거기에 이제 토지자녀법이 있고 건물 자녀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 토지자녀법은 바로 이것이에요. 순영업소득은 토지와 수익이 같이 결합해 수익이 발생했거든요. 거기서 먼저 건물 소득을 구해서 빼는데, 건물 소득을 구하려면 건물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물 가치를 알고 있지만 토지 가치를 모을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토지자녀법은. 그래서 건물 가치에다가 건물의 환율을 곱하면 건물 소득이 되고, 순영업 수익에서 건물 소득을 뺀 나머지가 토지 소득이고, 토지 소득을 토지 환율로 나눈 것이 토지 가치가 되고, 건물 가치와 토지 가치를 합한 것이 부동산의 가치,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랬을 때 토지 환원율 속에는 자본 회수율이 있고 없고, 건물의 환원율 속에는 자본 회수율이 당연히 포함이 돼야 되겠지. 왜냐면 건물은 감가되는 것이니까. 근데 그 방법이 이제 직선법도 있고 연금법도 있고 상환기금법 또는 감채기금법도 있는 것이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고, 이걸 바꿔서 거꾸로 이것을 토지걸로 바꾸고 이것도 토지, 이것을 건물 바꾸면 이것은 이제 건물 것이 남아서 건물자녀법 되는 거예요. 반대라면 토지자녀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자녀환원법은 토지소득과 건물소득을 구분해서 토지소득의 현재가치가 토지가치, 건물소득의 현재가치가 건물가치, 토지가치와 건물가치 합한 것이 바로 부동산의 가치, 이것이 자녀환원법. 토지 남으면 토지자녀법, 건물 남으면 건물자녀법, 그래요.
그리고 전통적 소득정법은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결합해서 수익이 발생해서 종합적인 수익에서 환원율은 토지의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을 가중평균해서 환원시키는 방법이 바로 전통적 소득적금법. 이렇게 간단하게 확인하시면 되고, 핵심은 이 두 가지는 핵심이 토지와 건물이 같이 결합해서 수익이 발생했다고 본다. 따라서 토지 수익과 건물 수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내용연수 전 기간에 보유하기 때문에 중간에 파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딱 잡아두시면 돼요. 이것이 전통적 소득적금법하고 자녀환원법 흐름만 잘 정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서 넘어가는 것이, 나머지 신경 쓰지 마시고 설명해서 넘어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683페이지 보시면 저당지분환원법.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책에는 아주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앞에 이 토지자재법과 건물자재법 바꾸면 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건물의 환원율과 토지 환원이 다른 거 아까 다 설명드렸잖아요. 그거 적용하는 원리만 이해만 되면 되는 것이고, 회수율을 고려할 때 이제 특히 직선법이 있고, 연금법이 있고, 상환기금법이 있고, 근데 토지는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당지분환법은 뭐냐면, 그것이 이제 여러분들 교재 683페이지 있는데, 이것은 이 순영업소득을 갖다가 토지와 건물의 소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분과 저당.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어떤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지분은 4억으로 하고 저당을 6억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수익이 쫙 발생했다. 그러고 나서 요 부채 서비스액을 갚았더니 세전 현금 흐름이 되는데, 그러면 이 순영업 수익은 지분과 저당을 결합해서 총 투자에 대한 수익이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부채 서비스액은 대출받은 돈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죠. 그죠? 구하는 방법은 대출받은 금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서 부채 서비스액. 그러면 요 부채 서비스액은 저당 몫이에요, 지분 몫이에요? 이것은 저당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이것이 바로 이제 지분 소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순영업소득을 자녀환원법에서는 토지소득과 건물소득 구분했는데, 저당지분환원법에서는 토지소득과 건물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저당소득과 지분소득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영업소득을 현재가치 할인해서 합계구한 것이 가격인데, 이거 하는 대신에 이거 현재가치하고 이거 현재가치가 더하는 것도 똑같네요. 어차피 원리는. 그렇잖아요. 그렇게 적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저당지분환법은 바로 순영업소득을 저당소득과 지분소득으로 나눈다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 문제는 요 전통적 소득정금법이나 자녀환원법은 내용연수 전기간 보유한다고 전제했었는데, 저당지분환법은 내용연수 전기간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판다고도 봐요. 그게는 중간에 팔았을 때 수익도 같이 반영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투자해서 5년 동안 보유한다 라고 전제하면, 이건 몇 년 동안 발생? 5년 동안 발생하잖아. 그럼 5년 후에 수익은 없잖아요. 5년 동안 보유하니까. 그러면 이것만 5년 동안 것만 수익 현재가치 한 사람만 가격이 되나요? 아니잖아요. 5년 후에 팔았을 때 수익도 그래야 되죠. 그래서 5년에 팔았을 때 수익. 경매 빼면 순매도액이고, 그 순매도액에서 이제 미상환 저당 잔금액이 바로 누 몫이에요. 이것이 저당 몫이고, 저당 잔금액이니까. 그리고 나머지 세전 지분 복귀액이 바로 지분 몫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간에 팔았을 때 처분 수익도 고려하기 때문에 저당지분환법에서는 이것과 이것을 저당소득, 이것과 이것을 지분소득, 저당소득의 현재가치가 저당가치, 지분소득의 현재가치가 지분가치, 저당가치와 지분가치 합계가 부동산의 가치, 이렇게 보는 것이 저당지분환원법이에요. 그러니까 자녀환원법이나 전통적 소득적금법에서는 토지와 건물로 보는 거예요. 내용연수 전기간 보유하는 것이고, 근데 저당지분환원법은 토지와 건물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분소득과 저당소득으로 할당해서 저당소득의 현재가치가 저당가치, 지분소득의 현재가치가 지분가치, 저당가치와 지분가치 합계가 부동산의 가치,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저당지분환원법이고, 이것이 우드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드법에서는 금융적 투자율법을 좀 더 개선해서 거기다가 매년의 세전연금 수지, 그 다음에 가치상승 하락분, 지분형성분, 이게 이거예요.
가치 상승 하락분과 지분 형성분 고려한 것이 바로 요 세전 진목기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원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엘우드법 그런 것이거든요. 이걸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잠깐 보니까 가치 상승하고 지분 형성분을 잠깐 보면 자 10억을 투자했어. 근데 11억에 팔릴 것이 예상된대. 집값이 올라갔고 그러나서 경비 중개 수수료 1,000만 원 띄워줬더니 만약에 순매덕이 10억 9천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걸 갖다가 대출 받아갖고 20년 상환으로 상환했다. 근데 5년 동안 보였잖아. 그럼 5년 동안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5년 동안 갚았으면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했으니까 잔금이 5년 지난 상태에서는 잔금이 좀 줄었겠지. 그러면 5년 지난 상태에서 잔금 비율이 만약에 90%다. 그러면 6억에 90%가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6에 90%면 미상환 저당 잔금액은 얼마가 돼요? 69? 5억 4천이 바로 미상환 저당 잔금액이 되는 거예요. 대출받은 돈은 사례가 6억이지만 5년 지난 상태에서 잔금 비율을 봤더니 90%가 남아있으면 6억에 90%만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10%는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직 덜 갚은 것이 바로 69, 54, 5억 4천. 그러면 나머지 세전 진목기 얼마예요? 이거에서 이거 빼니까 5억 5천이 되겠죠? 그럼 이 5억 5천 속에 뭘로 구성되어 있나 봤더니 처음에 지분 투자액이 자 5억 5천이 뭘로 되어 있냐면 처음에 지분 투자액이 얼마예요? 지분 투자액 4억 있죠? 아까 4억 투자했잖아. 그리고 이제 가치가 얼마 상승했어요? 10억에서 11억 올라갔는데 그럼 1억 올라갔지만 경비 털었더니 9천만 원 발생했죠? 그러면 가치 상승분이 얼마예요? 9천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가만 보니까 5년 동안 보유하면서 6억 빌려가지고 5억 사서 남았으면 그동안 얼마 갚은 거예요? 6천만 원 갚았잖아요. 원리금을. 원리금 상환한 과정에서 6천만 원 원금을 갚은 것이거든요. 그 6천만 원 원금 상환액이 바로 지분 형성분이에요. 얼마? 6천만 원. 6억에서 5억 사서 남았으니까 6천만 원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합한 것이 바로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변화, 지분 형성분 이런 거. 그러니까 6억과 6억을 고려해서 환원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엘우드법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과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환원을 구하는 것이 엘우드법인데 그래서 엘우드법은 세전 현금 흐름 그다음에 매년 세전 현금 흐름 그리고 가치 상승 하락분 그리고 지분 형성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원을 구하되 여기까지만 고려했지 밑에 내려갔어요?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갔죠. 따라서 세금 고려하지 않았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엘우드법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분 형성분은 말 그대로 보유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액이 나중에 지분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유기간 동안에 원금 상환액을 지분 형성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억 빌려가지고 5년 동안 원리금 갚아가지고 5억 4천 남아있으면 그동안 6천만 원 갚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6천만 원 원금 상환액이 바로 지분으로 들어와서 지분 형성분 이렇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조심. 그러면 정리해보면 저당 지분환법은 6억과 6억을 저당소득, 6억과 6억을 지분소득, 저당소득의 현재가치가 저당가치, 지분소득의 현재가치가 지분가치, 저당가치와 지분가치 합한 것이 부동산의 가치인데 이게 저당지분환법인데 특히 저당지분환법에서는 특히 고려한 것은 바로 매년 세전 현금 흐름 그리고 가치 상승 하락분, 지분 형성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환원을 구하는 방법이 돼 세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한계고 반대로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 이걸 좀 더 보완해서 지분 소득을 세전이 아니라 뭘로? 세후 6억과 6억을 갖다가 지분 소득으로 해서 저당 소득의 현재 가치가 저당 가치, 지분 소득의 현재 가치가 지분 가치,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 합계가 부동산의 가치. 이게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요 둘은 차이가 다른 거 차이 없어요. 다른 거 차이 없고 세금 내기 전, 세금 낸 후 이것만 차이 있는 것이지 원리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 처분 수익도 고려하고 운영 수익도 고려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가 이제 가장 전형적인 수익 환원 방법이 된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전통적 소득적법이나 자녀환원법은 토지와 건물의 결합에서 수익이 발생했다 보고 그리고 순수익을 토지소득과 건물소득으로 확인한다. 그리고 처분 수익은 고려하지 않는다. 즉 내인수 전기간 보유한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토지는 자본 회수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건물은 자본 회수 고려해야 돼. 건물의 경우 자본 회수를 정하는 방법이 이제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법 이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저당 지분환법과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은 부동산으로부터 는 수익을 토지 소득과 건물 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소득과 저당 소득으로 구분해서 수익 환원하되, 운영 수익뿐만 아니라 뭣도 처분 수익도 고려해서 가치를 산정하되, 저당 소득의 현재 가치가 저당 가치, 지분 소득의 현재 가치가 지분 가치,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 합계가 부동산의 가치. 근데 할인은 지분 소득을 세전이 아닌 뭘로? 세후로 분석해서 세후 소득을 지분 소득 해서 지분 가치가 구해지면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 합계로 부동산의 가치가 구해진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놓은 것이 이제 여러분들 684페이지 밑에 자녀환원법하고 저당 지분환원법 비교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놨거든요. 다 설명된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할인 현금 흐름 분석은 저당 지분환원법과 똑같은데 다만 세전이 아닌 세후로 한다. 그것만 구분해서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주 어려운 수익 환원 방법까지 마무리해서 정리했고, 686페이지 보시면 수익분석법 했는데 간단하게 이건 포인트만 잡아들어요. 수익분석법은 수익 방식으로 입력하는 방법인데 매년 예상되는 순수익, 임대료 갈 때 순수익, 여기다가 이걸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제 경비를 가산해서 임대료 가고, 이렇게 구한 임대료를 수익 임대로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순수익은 보통 매 연간 단위로 산출되는 것이 맞지만 월간 임대료 가면 매 월도 구할 수도 있다는 것도 간단하게 체크해서 확인해 두시면 되고, 이건 특히 임대용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용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왜냐하면 임대용의 경우는 임대용이 순임대료를 안다는 것은 이미 임대료를 아는 것이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기업용 부동산에만 쓰인다는 거. 그리고 필요적인 항목은 적산법에서의 필요적인 항목과 똑같기 때문에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 간단하게 기업용에만 쓰인다. 그 임대차 기간 동안 예상되는 순수익에다가 이걸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가산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 정도만 딱 잡아서 확인만 해두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익 환원 방법까지 마무리하고 해서 감정평가 방식 다 마무리했고, 이제 마무리 정리, 이제 나머지 흐름만 확인하고 정리하십니다. 많이 어려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활동 687페이지 보시면 절차가 나오는데 순서만 간단하게 체크하는 게 좋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687페이지 기본적 상행 확정, 처리계획 수립, 대상 물건의 확인, 자료 수집 및 정리, 자료 검토 및 가격 손익 분석,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 그리고 가액의 결정 및 표시, 이렇게 돼 있는데 순서 정도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크게 복잡한 거 아니거든요.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고, 순서 정도만 간단하게 확인하되 어떻게 확인해서 암기하는 게 좋냐면 앞에 한번 볼까요? 687페이지 기초 순서대로 기초 대자자 깜깜, 기 살짝 바꿔서 지쳐서 대자로 자자 깜깜할 때 이렇게 하면 돼. 암기할 때 기본적 사용 확정 처리계획 수립해서 기초 살짝 풀어서 지쳐서 대자로 자자 깜깜, 감정평가 방법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 방법의 결정 및 표시, 이렇게 해서 순서는 간단하게 체크를 해 두시는 것이 좋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간단하게 읽어만 봐도 문제 없어요. 따로 설명 안 드려요. 이것은 따로 설명 안 드리고, 근데 한 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잘 읽어서 확인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그 694페이지 보시면 감정평가서의 작성에서 밑에 보면 절대적 기재사항이 있죠. 반드시 감정평가서에 기재해야 되는 사항들 쭉 돼 있는데 이것도 그냥 눈팅만 해도 넘어가시면 돼요.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다 암기 못하는 것이니까 흐름만 확인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695페이지 보시면 물건별 감정평가 해서 그 원칙적인 거 예의적인 것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토지평가,
건물, 토지 건물의 일괄평가, 산림의 평가, 과수원,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다음에 자동차, 통산, 임대료, 무형 고정재산, 그러면서 또 넘어가서 이제 뭐 유가증권, 소음,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했는데 이걸 그냥 그 물건별로 암기하면 잘 암기가 안 되니까 그냥 원가법 원칙. 자,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695페이지 내용부터 해서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그거 잠깐 이제 구분해서 확인할 텐데 자, 이게 이제 보시면 원가법을 하는 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뭐예요? 건물,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류. 이게 원가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거, 생산비에 구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것이 건물. 기타 이제 기계류에서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이거 전부 다 원가법인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자동차는 기계류이지만 다른 건 다 원가법인데 자동차만 뭐예요? 거래사례 비교법. 그럼 이런 거 틀리기 쉽게 잘 나오겠네요. 그래서 자동차만 거래사례 비교법 꼭 체크해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산 또 집합건물 원래 토지 건물은 각각 별개니까 토지 따로 건물 따로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필요에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어떻게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당연히 뭘 한다? 거래사례 비교법. 또 집합건물도 토지 대지권과 건물의 전유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해서 일괄해서 평가 이것이 거래사례 비교법에서 토지 건물 복합동산 그리고 집합건물은 일괄해서 뭘로 평가한다? 거래사례 비교법이고 그 다음에 과수원도 거래사례 비교법 조심하시면 되고 임목이나 임대료는 임대료니까 임대사례 비교법이고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땅은 뭘로 비교한다? 평가한다? 거래사례 비교 방식 중에서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닌 공시지가 기준이죠. 공시지가 기준법이 바로 토지. 이것도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권리들 영어권, 광어권, 저작권, 특허권, 신혼신앙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전부 다 뭘로? 수익환원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교재를 쭉 정리해서 체크했는데 이걸 제가 틀로 잡아서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어권은 원가법은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권리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권리나 광산, 어권, 특허권 이건 전부 다 권 이건 전부 다 수익환원법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자동차, 동산, 건물, 토지 같이 있고 집합건물 마찬가지 일괄해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임목도 거래사례 비교법 과수원도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고 특히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 확인할 것은 산림은 임지와 임목을 어떻게 해서 구분해서 임지와 임목을 구분해서 임지도 임지는 이제 땅이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죠. 그래서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 근데 이것도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는 것이고 공장재단도 무형고정자산과 유형고정자산을 구분해서
그리고 선박도 선체, 기관 의장을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걸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해버리면 되는 것이고 선박은 이제 원가법만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것만 잘 구분해서 이 틀만 잘 잡아두시면 돼요. 이 책들은 굉장히 복잡하니까 건물 비롯해서 기계류, 원가 뭐 자동차만 따로 빼서 거래사례비법이고 모든 권역은 전부 다 수익환원법이고 나머지는 다 거래사례비법. 이렇게 정리해도 간단하고 간단하게 흐름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거 꼭 체크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의 흐름까지 쭉 확인했고 아까 잠깐 넘어왔던 감정평가 절차는 순서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순서는 꼭 체크해서 확인을 해 두시고 그 안에 내용들도 간단하게 읽어는 보는 것이 좋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 그렇게 확인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제 699페이지부터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설명될 텐데 자, 이거 확인해 보세요. 여기를 볼까요? 토지 가격 공시가 있고 주택 가격 공시가 있는데 자, 공시의 흐름을 잠깐 봐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체 토지가 있는데 보통 전국의 토지의 가격을 공시하는데 즉 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공시지가 평가 가능한 개별 필지수는 약 2,800여만 필지로 추산돼요. 평가 가능한 또는 평가를 필요로 하는 개별 필지수가 2,800여만 필지로 추산되는데 그럼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각각의 그 토지가 다 있는데 그 필지의 각각 개별 필지를 다 처음부터 다 이것을 갖다가 공시가에 평가하느냐? 그건 아니고 이 여러 개 2,800여만 필지 중에서 그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50여만 필지의 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해요. 표준지.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 표준지의 공시가를 먼저 구해요. 먼저. 이건 누가 하냐면 장관이 국토교통부에서 장관이 이걸 구한 다음에 이것이 구해지면 이 표준지의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의 개별 필지의 공시가를 구해요. 이거 이제 시군구 지방 자치단체에서 이제 이걸 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지가들은 이렇게 표준지 공시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로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는 보통 표준지 공시지가. 그래서 아까 토지의 경우에 공시지가 기준법 그랬잖아요. 이때 공시지가는 바로 비교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의 가치를 산정하는 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공시지가 기준법에서의 그 공시지가는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걸 정리해 놓은 내용들이 그 699페이지부터 쭉 넘어가면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요약을 해 놓은 것이 704페이지인데 자, 704페이지 내용을 잠깐 보세요. 704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이걸로 정리 한번 해보게요. 거기 보면 이제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이고 개별 공시지가가 구분되어 있죠. 그랬을 때 일단 표준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개별은 시군구.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공시하면 이걸 근거로 해서 시군구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 지역 담당 공무원들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시 기준 날짜는 매년 1월 1일, 항상 1월 1일이 기준 날짜. 둘 다다. 근데 먼저 표준지는 언제까지 공시하냐면 2월 말까지. 그리고 이것이 공시되면 이걸 근거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는 5월 말까지 제곱 예상 가격으로 공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감정평가사나 협회에 의뢰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먼저 구해서 공시하면 이걸 언제까지? 2월 말까지 공시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 지역 담당 공무원들이 지가 비준표나 기타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5월 말까지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표준지가 공시되면 나중에 개별 공시가 공시되게 되겠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조사는 아까 표준지는 누가? 감정평가사에게, 개별은 그 지역 담당 공무원한테 공시하는 것이고, 공시사항 한번 보세요. 자, 공시사항을 보시니까 표준지 공시사항, 지번, 면적당 가격, 표준지의 면적 및 형상, 기타 주변 토지용 상황, 지목, 지리적 위치 등등등 했는데 거기다가 꼭 써놓기를 건물 X. 건물에 관한 사항은 공시사항이 아니에요. 왜냐면 자, 표준지 공시가를 공시할 때 이건 땅값만 공시하는 것이지 건물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없는 걸로 보고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보고? 나지로 보고 평가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건물 사항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표준지 공시가 공시 내용 속에 건물 면적, 건물의 용도, 건물의 구조 아무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것은. 그래서 그 틀림없이 만약에 공시사항 속에 나온다면 건물 면적, 건물 구조, 건물 용도 이런 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틀린 걸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사항은 공시사항이 아니고 표준지, 토지의 지번, 가격, 면적 형상, 이용 상황, 기타 지세 이런 것이 바로 교통 상황 이런 것이 공시사항이지 건물에 관한 사항은 공시사항이 아니라는 거 꼭 구분해서 확인하고 정리해 두시면 되고, 개별 공시가는 그냥 제곱미터당 가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곱미터당 가격. 근데 이제 거기 보면 개별 공시가 공시하지 않는 토지 두 가지 있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하고 조세 및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먼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의 공시가 곧 그 토지의 개별 공시가로 가름해버리기 때문에 따로 공시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조세나 부담금의 대상이 아닌 것은 왜 아니냐? 원래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조세나 부담금 산정 기준을 찾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조세나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면 굳이 그 목적이 없으니까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는 꼭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표준지 선정 기준 대중 안확 그래요. 대표성, 중용성, 안정성, 확정성. 자, 어떤 표준지를 선정할 때 아무거나 선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첫 번째 대표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 지역의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토지, 이것이 대표성. 그리고 두 번째 중용성은 이용 상황이나 면적 등이 표준적인 토지, 이것이 중용성. 그리고 세 번째 안정성은 이용 상황이 계속적이고 안정적이고 일시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확정성은 다른 토지와 구분이 명확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토지, 이 네 가지가 바로 표준지의 선정 기준, 표준지 선정 기준 꼭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평가 기준, 적정가격 기준, 나지 상태 가정, 개발이익 반영, 공법상의 제한 반영, 실제 용도 기준. 중요해요. 먼저 적정가격으로 평가한다. 적정가격. 이른바 시장가치 적정가격이고, 두 번째는 나지 상태를 가정 그랬는데, 자 보세요. 대도시 내에서는 나지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를 선정할 때 꼭 나지가 아닌 건부지를 표준지로 선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거의 나지가 없으니까. 그러면 건부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표준지 공시가를 평가할 때는 건부지 상태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는 뭘로 보고? 나지로 보고. 왜냐면 건부지로 평가하게 되면 이른바 건부 감가가 발생해서 그 정상적인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렵기 때문에,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건물에 없는 뭘로 보고? 나지로 보고 평가한다. 이른바 독립평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건물이 없는 나지로 가정해서 평가해서 공시하는 것이고 중요하고, 개발이익이 있으면 개발이익 반영하고, 공법상의 규제가 있으면 규제 다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이 있으면 그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에 맞춰서 이용가치를 판단하고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실제 용도. 공부상의 용도 no. 거기다 써놔. 공부상의 용도 X.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용도. 틀리기 쉬운 것이 그런 것이거든요. 공부상의 용도로 평가한다? 아니에요. 실제 용도. 그러니까 공부상에는 지목이 대인데 거기 가봤던 실제 지목이 만약에
밭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럼 이건 뭘로 평가해야 돼요? 실제 용도 밭으로 평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용도 기준. 그래서 평가 기준 그렇게 해서 5가지. 정나 개공실.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기본적인 건 꼭 체크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은 일단 공시가 되면 확정이 아니에요. 불확정성이에요. 이것은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단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이에요. 다시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그리고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 자, 그러면 표준지는 공시일이 언제까지? 1월 1일 이건 기준 날짜고 2월 28일 맞죠? 그러면 그 이후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그 이의신청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 30이에요. 다만 표준지는 누가 공시해요? 장관이. 개별은 시군구청에 따라서 이의신청도 표준지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고 장관이 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은 개별공시지가는 지군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 대상이 그다음 뭡니까? 공시하는 기관이 바로 이의신청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표준지는 장관한테, 그다음에 개별공시가는 시군구청장한테 이의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 이의신청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 꼭 체크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효력 및 적용 범위를 봤더니 쭉 한번 읽어볼까요? 토지거래지표, 지가산정, 개별 토지의 지가산정 기준, 또 주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지가산정 기준, 지가정보 제공, 보상금 포인트, 보상금 산정 기준, 그 다음에 취득 처분 시 평가 기준, 그 다음에 조성된 택지 공급 분양가 산정 기준, 그리고 환지 신청 시 평가 기준. 일반적인 평가 기준 다 표준지예요. 근데 오른쪽에 가서 보니까 개별 공시가 효력은 보니까 효력 및 적용을 보니까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토지 등급 조정 기준에서 세금 부과할 때, 국세, 지방세, 국세 다 세금 부과할 때 그 과표 산정 기준, 그리고 부담금, 개발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 개발 제한구역 훼손 부담금,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부담금 부과할 때도 개별. 마지막으로 사용료 대부료 산정 기준, 이것도 개별. 그거 가만히 보니까 세금 부과, 부담금 부과, 대부료 부과. 그래서 뭐만 써 있으면 돼요? 부과. 부과는 뭐예요? 돈 내라. 돈 내라 할 때만 개별이에요. 이것은 암기를 그렇게 하셔야 돼. 이거 다 암기 못하니까 세금 내라. 세금도 국세, 지방세, 과표 산정 기준, 부담금 산정 기준, 사용료나 대부로 산정 기준, 개별. 나머지는 다 표준. 이렇게 암기하면 훨씬 쉽잖아요. 일반적인 지가 산정 기준 전부 다 표준이고, 그 다음에 과표 산정, 사용료 산정, 부담금 산정, 과표 세금이죠. 세금, 그 다음에 부담금, 그 다음에 사용료나 대부료, 이거 전부 다 개별. 나머지는 전부 다 표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암기가 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평가는 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 맞고, 그리고 개별은 뭐만? 개별적으로 세금 내는 것인가? 개별적으로 세금 내라 해서 세금 내고, 부담금 내고, 사용료 낼 때는 개별. 그렇게 틀을 딱 잡아두시면 돼. 지금 공시지가 대조해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만 딱 정리해드렸거든요. 나머지는 앞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그 포인트만 잘 잡아서 정리해두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바로 주택가격 공시. 자, 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데 단독주택은 토지와 똑같이 표준과 개별을 구분해요. 표준과 개별 구분해서 똑같이 표준은 누가? 장관이, 개별은 시군구청장이.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표준은 1월 말까지, 개별은 4월 말까지. 그러니까 토지보다 한 달씩 빠르잖아요. 왜냐면 한 번에 다 하려면 일이 업무가 중첩되니까 먼저 주택부터 먼저 하고 한 달 뒤에 토지 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2월 말, 4월 말, 2월 말, 5월 말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은 단독주택은 표준은 1월 말까지,
개별은 4월 말까지, 공시 기준 날짜는 1월 1일 다 똑같은 것이고 다 차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차이 있다고 한다면 날짜만 한 달씩 빠르다는 거, 그것만 딱 체크해 두시고, 또 한 가지 이제 공시사항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이제 마지막 711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니까, 밑에 보시죠. 밑에 보시니까 표준주택의 공시사항 있죠. 주택의 지번, 가격, 대지 면적 형상, 사용 승인일 꼭 체크.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을 포함하고 용도나 다. 그리고 지목 지주. 그럼 가만히 보니까 건물의 용도나 이거 다 포함되어 있죠. 이건 뭐니까 주택이니까. 표준지의 경우에는 건물 용도나 건물 구조 같은 건 필요가 없는 거, 공시하는 것이 아닌데 주택이니까 공시하는 것이니까 참고해서 구분해 두시면 되고, 당연히 표준은 장관이, 개별은 시군구청장이. 다만 한 달씩 빠르다. 그죠? 한 달씩 빠르다. 주택이 토지보다 한 달씩 빠르다는 거,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마지막 효력을 보면 표준주택의 가격은 개별주택 가격 3년 기준 제공하는 것 뿐이야. 실제 다른 데 써먹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실제 써먹는 것은 이제 개별주택 가격인데, 이거 전부 다 대부분 다 세금 내라고. 그래서 과표 산정 기준, 그 다음에 정보, 가격 정보 제공, 보상 및 실거래가 확인. 그러니까 실제 써먹는 것은 뭐이다? 개별. 토지의 경우에는 돈 내라는 거 말고는 다 표준지가 기준 두는 거 맞잖아요. 근데 건물의 주택의 경우에는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만 제공하는 것 뿐이고, 실제 이제 써먹는 과표나 기타 여러 가지 써먹는 정보 제공 써먹는 것은 바로 개별주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구분해서 정리하시면 돼. 원리는 똑같고, 다만 한 달씩 빠르다는 거 꼭 체크해서 확인하고, 장관,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 구분하고. 근데 이제 공동주택은 단독주택처럼 표준, 개별 구분하지 않아요. 않고, 공동은 전부 다 그냥 전수,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누구한테 의뢰해서? 평가사가 아니고 한국감정원. 자, 표준주택은 평가사, 개별주택은 지구구청, 시군구 다 공무원이었는데, 공동주택은 전부 다 장관이 공시하되 감정원에 의뢰해서 공시한다는 거 꼭 체크해 두시오. 711페이지 보시면서 제일 위에 있죠? 장관이 공시하되 한국감정원에 조사시키는 것이고, 거기 보니까 공시사항을 보니까 공동주택의 지번, 명칭, 동호수, 공동주택의 가격, 면적, 기타 등등 하고, 효력은 개별주택 가격 효력과 똑같아요. 그죠? 개별주택 가격 효력과 똑같이 적용해서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 이해신청은 똑같이 30-30이요. 30-30. 그러니까 표준주택의 경우에는 장관한테,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시군구청장한테. 근데 공동주택은 전부 다 장관이니까 장관한테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이의신청 만료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 받는 거 다 똑같은 것이니까 따로 안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만. 핵심은 공동주택은 표준과는 달리 어때요? 표준 개별 구분한다 안 한다? 자, 단독주택과는 달리 표준 개별 구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전부 누가? 장관이. 누구한테 의뢰해서? 평가사가 아니고 한국감정원에 의해서 언제까지? 4월 말까지 공시하고, 그리고 효력은 개별주택가격 효력과 똑같다. 주택가격 정보 제공,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과표, 산정 기준, 보상가나 실거래가 확인 기준, 이런 것만 잘 체크해서 확인해 두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핵심 포인트만 딱 정리했는데, 나머지 것들을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머지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이 좋아요.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바로 이거 듣지 말고 한번 쭉 읽어보신 다음에 요 지금 설명 요약된 내용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훨씬 좋은데, 이 가격 공시들은 꼭 하나 정도 나온다고 보셔야 돼. 이 수익관원법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수익관원법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거든. 나오면 하나거든요. 근데 그거 어려운 거 하나 나온 것이나 이거 기본적인 거 하나 나오는 것이나 점수는 똑같으니까 좀 더 쉬운 것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 부분까지 다 마무리해서 전체 내용 다 이제 마무리하고 공부가 마무리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서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거든요. 이 부동산학,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부동산학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계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직접 호흡하면서 수업한 것이 아니고 스튜디오를 통해서 수업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일방적으로 쭉 전달만 하는 식으로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극복할 수밖에 없냐면 자꾸 반복이에요. 반복이 그 돌도 막 깰 정도로 아주
계속 때리면 반복하면 돌 깨지듯이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그동안 뭐 멈췄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꾸 작용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들을 때보다는 두 번째 들을 때보다는 세 번째가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쉽거든요. 그래서 반복해서 흐름을 잡아놓는 것이 좋고, 이게 반복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요약이나 문제풀이 정리할 때 그걸 그대로 접목시키면 훨씬 더 쉽게 문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할 때는 그냥 스치듯이 반복하지 마시고 정독해서 철저하게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고요. 자, 앞으로 더 노력하시고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